독특한 이 치안정책 연구소는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소로 현재 지금 경찰대에 부서져 있어서 경찰대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보대책연구실에서 북한의 대남 전략과 국내 안보 유세점, 친북 좌익 문제를 조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성호 교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세미나에 가보면 시간을 쫓겨가지고 발표자들이 충분한 발표를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간을 지켜주는데 가끔 보면은 발표자는 토론 시간을 지켜서 20분 발표하는데 토론자가 한 30분씩 떠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자체 이 주제가 독특한데 2500년 전의 사실을 끄집어내가지고 정보활동을 갖다가 분석한다는 게 보통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보고 이 주제는 한국 국가정보학회가 아니라 혹시 국제정보학회가 있다면 이 국제정보학회에서 이 고대 그리스의 이러한 정보활동 문제를 다루는 게 더욱더 빛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하여간 우리 한국 국가정보학회의 역량이 이 정도로 성장했다고 자부심 느낍니다. 특히 이제 쌤이 우리가 토론할 때는 그 페이퍼를 보고 자체 팩트 문제에 좀 틀린 게 있지 않나 해서 뭘 좀 찾아내야 되는데 2500년의 문제를 가지고 팩트 문제를 가지고 맞다 그러다고 제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잠재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보활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보완하는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보통 이 국가의 정보할 때는 크게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하고 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 평가하는 단계, 세 번째는 이걸 분석하는, 평가하는 단계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단계, 그리고 이걸 갖다 마지막으로 전파해서 활용하는 단계거든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정보 유통이 가는데, 이 우리 박성호 교수님의 그 발표를 보니까 고대 그리스의 이 정보 수집 루트는 좀 휴먼 미트, 인간 정보란 말입니다. 조금 일반인 스파이 문제, 스파이라든지 그런 배신자, 반역자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 배경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휴먼 미트에 의존해서 정보를 수집했구나. 근데 이제 21세기의 첨단 과학 정보를 가지고 이 하는 데서는 몸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고 저희 이제 생산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 박 교수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정보의 그 가치 문제와 신뢰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또 이 그리스의 정보 활동을 통해서 정보의 그 수단, 공개 문제, 해석 문제를 보완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보의 이 공개 부분에 있어서 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생산해서 전파해야 되는데, 이 전파할 때 공개적으로 할 부분이 있고 비공개적으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가치 기준은 뭐냐? 국익입니다. 이 국가의 정보는 무슨 이상이라든지 도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철저하게 국익에 맞춰가 현실적으로 결정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번 7.7 사이버 대란이 났을 때 이 사이버 테러를 일으킨 그 배후세력이 북한이다라고 우리의 국정원이 지목을 했을 때 국회에서는 북한이라는 근거가 뭐냐?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소스를. 그러면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이 국정원의 소스를 발표되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정보 역량이라든지 우리의 사이버 역량이 노출되는 겁니다. 그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하니까 왜 근거 없이 말하느냐라고 따지는 정치인. 이 정치라든지 정보활동은 이상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발휘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쌍용차 사건이 있을 때 군 기무사 요원이 거기에 있다가 붙잡힌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건 이제 이거 언론에 알려지니까 왜 군 수사위원이, 방첩 수사위원이 왜 민간인 시위하는데 노동파업한 게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내 말 압니다. 이걸 발표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쌍용차 사태의 배후 주동 인물 그 대상자 민자 중에 바로 기무사하고 전 경찰청이 공동으로 하는 방첩공작 사항이 있습니다. 방첩공작을 하고 있는데, 수사공작을 하고 있는데 그 인자가 쌍용차에 가서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가서 정보활동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밝히면 우리 정보기관의 방첩수사 공작이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철저히 국익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정부의 공개의 정부 문제에 있어서 철저히 부기해서 도덕과 이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강조하고 싶고, 우리 양동환 교수님은 원래 짜임새 있게 발표하고 또 선배님이신데 제가 말씀드린다 해서 외람되지만은 아주 그 해방 공간에 북한의 그 대남 정보 활동하고 또 우리의 그 비군정과 우리의 대북 정보 활동을 아주 그 심도 있게 다뤄졌는데, 실제는 이게 상당히 더 페이퍼가 광범위한데 발표용으로 아주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꼭 짚고 싶은 거는, 이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가 지금 시대에 계속 지금 변천하고 있는데, 이 변천에서 지금까지 온 상황, 북한이 작년 초에 2022년 그 강성대우 건설과 관련해서 대남 공작기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까도 나왔지만, 해방 공간에서 북한이 이 조선노동당, 북조선노동당 이 지도부의 연락실이 소위 대남 공작의 사실인데, 이게 지금까지 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냐는 문제를 이제 한국 국가정보학회가 북한의 대남 공작기의 변천과 기능을 꼭 연구를 해야 된다. 이번에 의미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동안 당이 60년 넘게 시도했던 대남 공작이 실패했다 이거야. 당가지면 안 되겠다. 이제는 군에다 맡기겠다는 겁니다. 바로 대남 공작의 그 무게중심이 군에서 당에서 군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기서 볼 때 대남 공작이 전투화되고 공사될 거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요. 아까 우리 양동환 교수님이 상세히 말씀을 못했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성시백의 대남 공작은 우리가 상당히 깊숙한 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얼동잡이 성시백이라는 사람의 이 대남 공작은 우리 쪽으로 북한 대남 공작 부서에서 근무하는 거의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근데 이 증언이 지난 10년 동안 좌파 정권에 파묻혀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죠. 북한의 대남 공작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총사가 있어요. 사무총사. 이 사무총사의 지하에 영웅관이라는 특별 자료실이 있습니다. 특별자료실. 이 영웅관은 대남 공작 비서로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김정일이가 수도 결제를 해줘야지 그 영웅관이라는 특수 자료실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무총사 지하에 있는 영웅관은 뭐냐? 거기에는 북한이 소위 말하는 그 민족해방투쟁과 조국해방투쟁의 혁혁한 공을 이룬 영웅들을, 대남 공작 영웅들을 기록해놓은 그 사족관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자기가 이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남 공작의 영웅적인 투쟁을 그리는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임동욱 통일연성부 제1부부장이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들어왔는데 제일 처음에 영웅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성시백입니다. 성시백이 그만큼 북한의 대남 공작에서 영웅으로 바친 1호 영웅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보활동은 비누필드에서는 북한이 97년 5월 26일 노동신문 한면 전 지면을 통해서 성시백의 혁혁한 민족해방투쟁을 알리고 있어요. 이게 성시백입니다. 제가 이제 성시백이라 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놀란 게 있어요. 쭉 가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누가 했느냐? 김대중 대통령 사진이 북한 사무총사 영웅관에 딱 걸려있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직접 그 당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사무총사 영웅관에 붙어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하니까 임동욱 통일연수부 제1부부장이 우리 사람이야! 우리 사람이 한마디로 우리 사람이야! 그 자기가 놀랬답니다. 북한 통정부에 근무하는 개가 놀릴 정도니까. 근데 이러한 사실이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된 사실이죠. 제한된 공간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의 미래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 국가정보의 운영은 크게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설정됩니다. 첫째는 정보 시스템 문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구조, 기능 문제, 조직 체제 문제, 장비 예산 문제, 이런 문제가 바로 시스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 요원. 정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정보를 들수하는 환경, 엔바이러먼트. 그래서 정보 시스템 문제와 사람의 문제, 정보하는 요원의 문제, 이 환경의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보 역량은 매우 후진적입니다. 이게 국가의 안보정보 시스템이 후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그 정보 시스템 법제를 보게 되면 안보 관련 법제들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정보위원장 가셨는데 국회에 묶여 있어요. 그 9.1 직후에 아니 초국적인 좀 나오지만 초국과적인 안보협도
국익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시스템이 뭡니까? 무슨 제도도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제도도 정당한 국가의 정보 활동이 지금 수행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이걸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인 소위 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보요원의 역량 문제입니다. 정해야 되고 전문화돼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 과학 정보라도 그걸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기입니다. 사기. 근데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정보요원을 대폭 축소하고 각종 과거사 투쟁한다고 하면서 과거사 평가한다고 해서 모든 이 대공 정보 활동을 악으로 고문으로 조작으로 뻥튀기로 다 끝났습니다. 이 사기의 문제에 있어서 정보 역량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매우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정보 환경의 문제. 이 정보를 바라보는 국민적 인식. 정보하면은 국익을 위한 아주 우선의 국가적 가치가 돼야 되는데 정보하면 무슨 뭐 공작이라든지 무슨 공문하는 거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지금 만연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갖다 친화적으로 정보 친화적으로 바꿔주는 노력을 우리 한국교과 정보학회가 앞장서서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